안녕하세요. 베나TV 장보경 PD입니다. 베나TV는 후원금과 광고료를 제작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후원해 주시지만 아직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광고를 끝까지 꼭 봐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더불어 베나TV 영상이 널리 알려지도록 공유도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으로 보내는 진짜 북한 뉴스 말리마 종업보도 시간입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준비한 소식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김정은이 10일 노동 또는 무수단의 개량형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발사 현장을 방문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이에 대해서 또 얘기를 나눠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북한이 말하는 강명성 탄생일, 그러니까 김정일의 생일이죠. 네. 이 생일을 맞아서 북한에서 각종 경축 행사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저희가 생일 특집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김정은이 국가 보위성에 인권 유린을 하지 말라는 방침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도 한번 자세히 짚어보자고 합니다. 네, 박사님 첫 번째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북한이 12일 오전 평안북도 방현 일대에서 미사일을 발사를 했죠. 네. 그래서 우리 군 당국은 이를 놓고 미사일 비행 궤도와 또 사거리 등을 고려할 때 노동 또는 무수단의 개량형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사님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그 북작이 미사일을 쏘는 바람에 아마 우리 국방부에서는 철저히 관측한 결과 IRBM 무수단 미사일이라고 판명을 하고 있고, 실제로 북한은 또 북극성 2호다. 그러니까 이제 지난해까지 북한이 무수단 미사일을 8번을 발사했는데 딱 한 번 성공했거든요. 네. 그걸 북극성 1호라 그랬는데 이번에 2호라고 명명함으로써 결국 무수단이라는 걸 자인했다. 문제는 김정은이 그 발사 현장인 평안북도 구성시 방현동 이제 비행기 공장도 있고 무인 정찰기도 생산하는 그 방현 그쪽에서 김정은이 직접 참관하여 쏘았는데 좀 실패했더라면 참 그 모습이 좋았을 텐데 성공해서 북한이 또 네. 보도를 또 크게 하고 지금 약간의 흥분된 상태입니다. 네. 또 한편으로는 그 기술적 측면에서요. 북한이 이번 신형 ICBM의 1단계 추진체를 이번 발사 때 이제 같이 장착을 해서 발사한 게 아니냐는 그런 가능성이 또 크다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사님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북한이 이제 지난해에 액체 연료 대신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새로운 엔진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실험을 했고, 액체 연료와 고체 연료의 차이는 액체 연료라는 건 사전에 그 액체 연료를 주입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것이 또 우리 정보 안테나에 잡히고, 그러나 고체 연료는 쏘기 직전에 바로 갖다 조립하면 신속하게 순발력 있게 사용할 수 있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지적한 대로 ICBM의 어떤 초보적인 기술들을 실험하는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북한이 결국 ICBM 마지막 단계에 돌입했다는 걸 김정은이 1월 1일 신년사에서 밝히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이번 발사는 결국 트럼프 정권에 대해서 우리가 ICBM을 발사할 수 있는, 즉 ICBM은 10,000km 이상을 날아감으로써 미국 대륙까지 날릴 수 있다. 이걸 이제 과시한 하나의 단계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ICBM을 쏘면은 원래 북한은 작년 10월 10일 노동당 창당 기념일 때부터 이 ICBM을 쏘고 싶은 충동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트럼프 정권이 워낙 강경하고 공화당 정권이다 보니까 무서워서 자제하고 또 자제해서 지금 3, 4개월 만에 이 IRBM을 발사를 했는데, 네. 그만큼 김정은 정권은 좀 막말로 간이 배 밖으로 나와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죠. 네, 언급하신 대로 또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가 트럼프 행정부의 그런 대북 강경 기조를 간보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이게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면서
그 아주 매파들이 지금 백악관에 포진하고 있고 국방장관 제임스 매티스는 다른 나라가 아닌 바로 대한민국을 방문하고 돌아갔습니다. 국방장관이 가장 매파 중에 매파인 제임스 매티스가 왔다 갔고 해서 김정은 정권이 상당히 두려움에 빠져 있으면서도 특히 이번에 이제 상하원 의원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제재해야 된다는 법안이 통과된 직후에 이 북한이 미사일을 쏘아 올렸단 말이죠. 이것은 아마 미국이 중국과 뭔가 전화 통화를 하면서 트럼프가 약간의 그 유연적인 태도를 보이니까 그 틈새를 뒤집고 들어와서 이때 쏘면 중국이나 미국이 그렇게 단번에 뭐 참수 작전을 하든 정밀 타격을 하든 자기네를 응징하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아마 이제 단순하게 평가를 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간복이라는 표현이 가장 정확한 게, 어쨌든 ICBM 정도 쏘면 이건 당장 응징받을 수 있지만 무수단 정도를 쏴가지고 백악관의 반응이 어떻게 나오는가. 이걸 보고 이제 그 다음 단계로 ICBM도 가고 6차 핵실험도 가고 이런 이제 계획을 북한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일단 무수단으로 쐈는데 그게 참 다행히 성공했다는 게 좀 아쉬운 일이죠. 네. 또 이제 이 주제에 대한 끝질문인데요. 마지막 질문인데 이를 놓고 또 이번에 김정일의 생일이잖아요. 특히 그렇죠. 또 정주년에 해당되는 75주년 생일인데 이에 대한 뭐 축포성 발사가 아니었냐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일지는 그렇죠. 네. 예, 미사일 발사를 이제 내조적 원리에서 평가하면 충분히 축포성이다. 왜냐하면 북한에 올해 뭐 종주년 이 꺾어지는 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2월 16일 김정은의 생일 75주년이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4월 15일 김일성 탄생 105주년, 또 4월 25일 북한군 창설 85주년. 근데 이 첫 번째 단추를 일단 열어야 되겠다. 김정은이 아마 무리하면서까지 이번에 무수단을 쏘아 올린 것은 올해 이런 꺾어지는 해, 종주년의 해들을 뭔가 정치적인 대사변으로 기념하기 위해서는 2월 16일을 그냥 넘어갈 수 없다. 미국에 대한 두려움이 잔뜩 있으면서도 쏘았다는 것은 또 북한 내부적으로도 군부나 북한 인민들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뭔가 한 방 쏘아 올려서 나름대로 자신들의 어떤 군사력이 선진국 수준에 와 있다. 이런 것을 과시하기 위한 축포성 발사다. 답은 뭐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군 당국도 북한에 이제 추가적인 도발이 없을지 감시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된 정보는 이제 전해지는 대로 저희도 다시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다음은 저희가 이제 특별히 준비를 했죠. 김정일의 75주년 생일을 기념을 한다고 북한이 시끄러운데 이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이제 북한의 김정일 생일 하면은 이제 그 김정일하 꽃 축전이 가장 이제 화려하게 열리지 않습니까? 평양에서. 네,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이 꽃의 유래가 굉장히 궁금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북한 주민들은 잘 알고 있을 테지만. 그렇죠. 네. 이 북한에는 이제 국가를 상징하는데 뭐 애국가가 있고 국장이 있고 그 사회주의 전체주의 체제는 이제 자유주의 국가에는 잘 없는 국장이 있죠. 그러니까 국가, 국장. 근데 국화는 북한이 헌법에 정하지 않았어요. 네. 대체로 뭐 목란꽃이 국화다 이렇게 말하지만 헌법에는 정하지 않았고 국기가 있고 물론 국기, 국장, 애국가, 그다음 국화가 있는데 북한은 국화를 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아마 이 김일성화, 김정일화를 더 정상에 넣기 위해서 그렇게 절차상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김일성화는 인도네시아의 어떤 식물학자가 만들어서 김일성한테 바쳤고 이 김정일화는 일본의 어떤 식물학자가 베고니아과의 그 난꽃 비슷한 걸 만들어서 이제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의 그 종합된 그 맞으면 이게 그 교잡해서 만든 식물이죠. 그걸 했는데 그것은 뭐 북한 전역에 피우지는 못하고 김정일 생일쯤 이게 뭐 2월 16일이 완전히 그 겨울 아닙니까? 네. 우리 송해 앵커께서도 아마 북한에 있을 때 4월 15일 김정일 생일 때도 이제 진달래꽃을 산에서 꽂고다가 집안에서 피워서 좀 바친 적이 있죠, 초상 네네. 앞에. 그러니까 이 김정일화, 김일성화는 평양에 온실을 만들어서 아주 호화스러운 온실을 만들어서 거기서 피워서 거기서 평양 시민들에게 보여주고 그러지 뭐 지방에까지 온실이 이렇게 확대되어 있지는 못하다.
하나의 우상화 교양수단에서 이 꽃이 가지는 의미를 북한 당국은 크게 두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또 이제 김정일에 대해서, 김정일의 일생에 대해서 안 짚어볼 수가 없잖아요. 김정은이 37년 동안 북한을 지배를 했죠. 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제 보면은 김정일이 또 백두산 정일봉에서 뭐 탄생했다라고 이제 신격화를 하고 있는데 출생지가 정일봉이 아닌 다른 곳이잖아요. 박사님 설명 좀 해주세요. 네, 네. 정일봉에 지금 꼭대기에 이게 정일봉이라는 화강암 덩어리 큰 게 3개가 있죠. 네. 그 화강암 덩어리가 어디서 난 건지 잘 모르죠. 신세대들은 잘 모르고. 네, 그렇죠. 저는 애초에 있었던 걸로 알고 애초에 있습니다. 있었던 게 아니라 그 돌을 평안남도 남포, 평양 그 남서쪽에 있는 남포에서 그 돌을 캤습니다. 캐서 그 큰 덩어리를 열차와 이렇게 사람들 속도전 돌격대가 동원돼 가지고 그걸 백두산까지 가지고 간 겁니다. 네. 그래서 그걸 밧줄로 끌어올렸어요. 그 산에 올려다가. 네. 그 산에 올려놓고 거기다 정일봉이라는 걸 새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자에 그 파여진 홈 하나가 이게 그 사람 키 하나만 합니다. 거의 엄청난 이 수백 톤에 나가는 돌을 그걸 끌어갔단 말이죠. 네. 우리가 자금성의 그 큰 돌, 중국의 자금성의 큰 돌을 어떻게 거기까지 자금성까지 날라갔냐면 겨울에 우물을 일정한 2, 3km의 우물을 하나씩 파가지고 거기서 물을 떠서 얼음판을 만들어서 그 수백 톤짜리 돌을 날라다 자금성에 갖다 그 자금성을 만들었어요. 네. 북한도 그 방법 비슷하게 해서 그걸 남포에서 정일봉까지 가져갔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김정은은 거기서 태어났는가? 태어나질 않았어요. 네. 그 사람이 태어난 게 원래는 북한 주민들이 좀 연세가 되는 분들은 알지만 41년생입니다. 그 사람이. 네. 초기엔 그렇게 우리가 다 알고 있었는데 우상화를 하기 위해서 김일성의 1912년에 맞추기 위해서 이게 42년생으로 한 살을 작게 낮춰버린 겁니다. 네, 저도 북한에서 42년생으로 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나는 41년도 기념하다가 갑자기 42년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 세대 사람들은 생일이 조작됐다는 걸 알고 그 41년 김정일이가 태어날 때 김일성과 그 김정일의 어머니 김정수는 어디에 있었는가? 바로 러시아 땅 하바롭스크 브야츠크 미령이라는 러시아 극동군 88여단의 그 당시 김일성은 일대 대장 대위였습니다. 네. 거기서 김정일이가 태어났습니다. 네.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과학적인 근거는 그때 김일성의 주치가 이동화 소자라는 그 소련계 군인이었는데 그 사람은 북한에 들어와서도 김일성 주치를 하고 보건상까지 장관까지 지냈어요. 그 사람의 아들이 그 세르게이 리라고 지금 카자흐스탄의 알마따에 살고 있는데 제가 알마따에 가서도 만났고 그분이 서울에 왔을 때도 만났습니다. 같은 나이에 태어나서 같이 그 우스리강인가 거기서 이렇게 뛰어놀았어요. 그래가지고 아무르강인가 그렇죠. 아무르강. 거기서 뛰어놀아가지고 증인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도 그걸 지금 백두산 정일봉에서 태어났다. 그때 김일성은 그때 일제 지배 시대고 빨치산이 다 소련 땅으로 도망간 시점인데 김정일이가 거기서 태어났다. 그것은 전혀 언어도 아니고 어불성설이고 완전히 조작 날조된 것입니다. 네, 박사님 말씀처럼 이렇게 역사의 기록까지 왜곡해가면서 북한을 37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 북한 내부에서는 김정일의 통치 기간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김정일이 통치 기간을 내가 37년으로 잡은 건 김정일이 노동당 중앙위원회 조직비서가 되고 그해 74년 2월에 정치국 회의에서 김정일을 후계자로 공식 임명했단 말이죠. 물론 북한 주민에게는 공개를 안 했으니까 그때까지 그걸 철저하게 베일에 가려져 있었고 그때 조직비서가 되고 조직지도부장이 되고 정치국 위원이 됐어요. 그러다 이제 80년 제6차 당대회에서 정치국 상무위원까지 올라갔지만 바로 그 조직비서 자리는 자기 삼촌인 김일성의 친동생 김영주가 가지고 있던 자리입니다. 그 당시 김영주를 그 후계 구도에서 좀 권력 투쟁이 있었지만 김영주를 밀어내서 김영주는 내각 부총리로 쫓겨나고 그땐 정무원이었죠. 물론 쫓겨나고 정무원 부총리로 쫓겨나고 김정일이 후계자로 공식된 게 74년이다 보니까 김정일이가 죽은 게 2011년 12월 17일 날 사망했습니다. 네. 그때 몇 살에 죽었냐면 69세에 죽었습니다. 좋은 것도 많이 먹는데 70도 못 넘기고 죽었고 김일성은 94년 7월 8일에 죽었는데
82세 죽었단 말이죠. 그래서 역시 그 독재자는 그렇게 오래 살 수 없다 이런 걸 또 하나 발견할 수 있었죠. 그래서 그 기간을 74년부터 2011년까지 내가 계산해서 37년으로 계산한 겁니다. 아, 그렇군요. 북한의 김정일 독재자들은 원래 일반 주민보다 더 좋은 음식들을 먹고 그러는데 결국에 뭐 일반 주민들도 북한의 주민들 보통 이제 그 수명 기간을 보면은 70년을 채 넘기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김정은도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 또 이번에 이런 각종 행사가 진행됐다라고 해서 저는 또 든 생각이 이렇게 또 먹고 살기도 힘든 북한 주민들이 이런 각종 행사에 또 강제 상납금이네 또 노동 착취도 당하고 했을 것 같아서 저희 때도 제가 있을 때도 그랬으니까 너무 이제 안타깝고 그런데 아이고 참 좋은 소식이 빨리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다음 소식은 참 놀랍게도 김정은이 김원홍을 해임한 이후에 그 국가보위성 회의가 열렸다고 해요. 긴급 회의인데 이 회의에서 인권을 유린하지 말아라라는 방침을 내렸다고 합니다. 네. 네, 알고 계셨나요? 네, 보도를 통해서 최근에 접했는데, 그러니까 이 보위성, 보안성 이 비슷비슷한 이름이 많아가지고 우리 시청자들이 좀 혼돈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국가보위성은 최근에 이름이 바뀐 전 국가안전보위부를 말하는 겁니다. 네. 여기 이제 보안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경찰과 같은 인민보안성을 말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보안성, 보위성 그 이름이 유사하죠. 그러니까 북한의 국가보위성은 이게 이름이 4번째로 지금 바뀌는 겁니다. 73년 5월에 창립될 때는 국가정치보위부, 두 번째 국가보위부, 세 번째 국가안전보위부, 이번에 국가보위성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적한 대로 최근에 이제 김원홍 보위상을 해임시켜서 대장에서 소장으로 벼를 물론 4알에서 하나로 떨어지고 김일성 고급당 학교로 이제 쫓겨보내서 거기서 혁명화를 받고 있다는데 그러니까 이제 김원홍을 해임시킨 이유가 이게 권력이 커지니까 김정은에게 도전할까봐 사실 해임시켰단 말이죠. 그래놓고는 그 보위성 간부들을 다 김정은이가 불러놓고 인권 유린하지 말라. 아니 여러 이제 김원홍이가 좀 올권행위를 많이 해서 뭐 허위사령부나 보안성이나 일부 간부들을 잡아다가 고문을 심하게 해서 몇 사람이 죽고 이런 일이 발생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국가보위부가 탄생해서 지금까지 그 사람들이 사람 죽이고 고문하는 것은 하나의 그 사람들의 업무였단 말이죠. 그런데 김정은이 유별나게 이번에 간부들을 불러서 뭐 인권 유린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결국 김원홍을 잡은 그것을 합리화시키고 또 이렇게 자꾸 지금 장성택, 현영철, 뭐 김영진, 고위층 이번에 또 이제 김원홍까지 고위층을 계속 숙청 처벌하니까 지금 국제형사재판소인 ICC에 제소가 돼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조금 모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번에 보위성 간부들을 불러놓고 뭐 인권 유린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좀 기만적인 연설을 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네, 이 해임 내용에서 충격적인 게 김원홍 해임과 동시에 그 밑에 간부 5명을 총살했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총살까지 이렇게 공식적으로 언급하는 거 보면은 김정은이 또 박사님이 언급하신 대로 정말 국제사회의 그런 이미지나 이런 거를 진짜 대단하게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최근에 이제 북한 관련 단체들이 김정은을 ICC 그러니까 이제 국제형법재판소에 제소하기 위한 그런 행사들에 참가해서 뭐 김정은에 대해서 고발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정말 김정은에게 영향을 끼치고 김정은이 이에 대해서 이제 조금 간악한 꼼수를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죠. 김정은이 지금 국제형사재판소에 이미 제소된 상태인데 지금 그 인권 문제와 핵 문제는 미국이나 뭐 국제사회 유엔은 물론이고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지만 북한을 압박하는 이게 두 쌍칼날이다 이렇게 봐야 되죠. 한쪽에서는 비핵화, 한쪽에서는 인권 탄압 이걸 공략해 오면은 김정은으로서는 그게 대항할 명분도 없죠. 따라서 이번에 김정은이 그렇게 급하게 보위성 간부들을 불러놓고 뭐 총살하지 말라, 고문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것을 하나의 방어하기 위한 뭐 방탄조끼를 걸쳐 입는 그런 모습이라고도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네, 김정은이 집권 5년 동안 내내 이제 인권 문제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체면을 제대로 구기고 있는데 이제 여러 가지 꼼수들이 준비를
준비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우리 북한 관련 단체들이라던가 또 국제사회에서는 이 꼼수를 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한 그런 강구책들이 마련돼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지금까지 다양한 소식을 언급해 드렸는데요. 또 새로운 소식이 전해지는 대로 저희는 또 알차게 준비해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으로 보내는 진짜 북한 뉴스 말리마 종업보도 시간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베나TV는 정부기관 및 관련 단체의 후원을 받지 않습니다. 후원금을 받게 될 경우 출연 요청, 주제 선정 등 청탁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나TV는 정부기관 및 관련 단체의 후원을 받지 않습니다. 베나TV가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께 부탁 말씀 올립니다. 시청자 한 분이 한 달에 1,000원씩 후원해 주시는 111 캠페인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후원해 주시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